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제가 먼저 독일에 오고 그 다음에 오펜 씨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몰아서 녹음을 한번 했어요 또. 그쵸, 그때 산드라 무진가랑 그죠. 알죠? 맞아, 랍시렘과 이제 산드라 무진가를 같이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독일에 왔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좀 슬픈 감정을 안고 왔는데 네. 근데 막상 오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쵸. 지금 약간 힐링되고 있는 감정이 좀 있긴 해요. 오늘 특히 날씨가 좋아서 저희가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맞아요. 좀 이렇게 장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확실히 독일의 겨울은 좀 잔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름은 또 이제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름으로 이제 보상받고 겨울에 또 잔혹함을 견디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작가도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는 이 여름의 여유와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오.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아, 그죠. 작업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어떤 자기만의 좀 바이브가 있고 그런 작가를 하기로 했죠. 네. 오늘 작가의 이제 이름이 뭘까요? 오늘은 이제 별 잡설 없이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네. 오늘 작가의 이름은 마이클 E. 스미스입니다. 네, 마이클 이 스미스. 그러니까 지극히 미국스러운 이름 아닌가요? 마이클과 스미스. 우리나라 치면은 김영수, 김영수, 뭐 김진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진호 뭐 이런 느낌. 이진호 뭐 이런 감성의 이제 되게 평범한 이름인데 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클 스미스 둘 다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저는 아마 이제 사카린 씨 때문에 이제 마이클 스미스 아마 처음 알았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막걸리 씨 때문에 막걸리 씨 한번 이제 이런 작가가 있다 해서 처음에는 큰 감흥 없이 한번 보다가 맞아요. 볼수록 이제 빠져드는 볼매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작업이 되게 심심한 감이 좀 있는데 이게 약간 평양냉면 같은 작가라고 해야 될까? 먹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 고수의 맛이 느껴지는. 이게 진국이지. 뭐 이런 맥락을 좀 가는 작가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를 좀 선택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둘이 선지아트센터에 가서 맞아요. 전시를 봤었잖아요. 그게 아마 제목이 무슨 미니멀리즘? 맞아요. 뭐 그런 맥락의 전시였는데 지금은 아마 그거에 약간 연장선으로 맥시멀리즘 뭐 관련된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켄트 이베미르라는 작가가 있었잖아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그때 이제 2층에 모니카 본비치니의 이제 바닥 작업과 함께 있었던 자그마한 이제 회화 시리즈였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큰 영감을 받고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스웨덴에 있는 작은 마을 이야기가 맞아요. 뭘 우리끼리 건드렸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막 세계화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가 약간 로컬리티나 어떤 지역성 뭐 이런 문제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 좀 좋은 작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켄트 이베미르는 선재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 나이도 많고 해서 좀 젊은 작가 아니면 우리가 다룰 만한 작가 중에 좀 누가 있을까 했는데 문득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가 떠오른 거죠. 마이클 이스미스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뤘던 작가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한 5살에서 5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룬 작가 중에는 이제 최고령 작가가 되는 건데 그죠. 이번 편을 좀 로컬리티와 관련하고 그다음 우리가 마이클 이스미스를 좋아하니까 한번 좀 언제 소개하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벼르고 있었죠, 약간.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해버리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막 디지털이라든지 뭐 신세대 예술 뭐 굳이 말하자면 되게 젊은 힙한 작가들의 작업을 많이 다뤄왔는데 완전히 또 다른 궤에 관련된 다른 궤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번 작품들은 약간 덜 스펙터클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약간 여태까지 꽤나 스펙터클한 작가들이었잖아요. 마라 로제 치즈 파스타를 먹어왔던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진짜 평양냉면이거든요. 그죠. 갑자기 국밥. 이게 뭐야 이거 맹물 아니야? 이 수준으로 가는 감성이라. 그렇지만 그 평양냉면에도 미학은 존재한다. 우리가 저희 좀 너무 사족이 길어지니까 지금 약간 이 청취자분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약간 안 달라가지고 이거 빨리 일단 한번 보여달라. 제발 그러게. 소개해달라. 네, 그러면 작가 이제 CV를 좀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생이고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디트로이트. 네, 그리고 현재는 이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살면서 이제 프로비덴스라는 곳인데 혹시 로드 아일랜드 들어보셨나요? 로드 아일랜드 저도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가보셨어요 실제로? 네. 왜냐면 그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때 미대를 좀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은 약간 이제 캠퍼스를 둘러보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미리 방문을 좀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 간 건가요? 네, 학교 측에서 다 이렇게 신입생들을 한번 둘러보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가봤는데 되게 작은 약간 보스턴에서 기차 타고 1시간 가나? 뭐 그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되게 작고 뭔가 부유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소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게 그거죠.
제일 작은 도시면서도 물가가 제일 높은 도시로 유명한데 입신양명했네요.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에서 프로비던스로 간 거면은 이제 약간 어디를 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치면 뭐 되게 못 사는 동네에서 네. 뭐 한남더일로 간 게 아닐까. 그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느낌으로 치자면 그럼 약간 그냥 소박한 도시예요. 되게 좀 조용하고 그런 도시라서 좀 지적인 향취가 좀 있는. 그래서 그런 도시고 거기는 이제 그게 있어요 사실. 그 리즈디라고. 네. 아 거기를 가보셨던 거죠? 네, 거기가 이제 되게 미국에서 좋은 미대 중 하나인데 아마 디자인 쪽이 좀 센 걸로 알고 있고 순수 예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럼 이제 에듀케이션을 좀 볼까요? 이제 2005년도에 아이캐드라고 하나요? 이게 뉴욕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아까 뭐라 하면 약간 대학 입학 전에 하는 약간 콜레지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라서 미국은 진짜 대학 가기 전에 만약에 성적이 안 되거나 약간 아쉬웠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편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약간 뭐 스튜디엔 콜렉 같은 건가요? 그죠. 독일로 치자면.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디트로이트에 콜리지 for 크리에이티브 스튜디라는 곳에서 이제 배첼러 학위를 받았고 2008년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죠. 많은 예술가들이 좀 배출한 그죠.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마스터 프로그램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작가 활동할 거면 예일대 석사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약간 많이들 가는 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고 정석적인 좀 교육을 받은 면도 있다. 역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 더듬이 작가들 중에 에듀케이션으로 치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야나 오일러 빼고 맞아요. 몇 명 빼고는 거의 제일 짧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계속 뭐 석사도 해보고 또 딴 데도 가서 또 몇 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들어가서 졸업하고 끝 뭐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네요. 재밌는 게 이제 짧은 에듀케이션에 비해서 이제 이 출판과 전시는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이번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걸리 씨가 뭐 하나 지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CV를 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CV의 최대 허용 용량이 3MB더라고요. 3MB.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약간 2MB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자로 3MB짜리 PDF로면은 이게 그죠?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1MB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거 해봤거든요. 47KB. 요즘 컴퓨터가 너무 좋아졌어. 너무 압축률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압축시킬 줄 몰랐는데 이 사람도 보면 진짜 몇 페이지 된 거 보면은 총 5페이지고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최근에 했던 전시가 이제 2022년에 이제 런던에 있는 모던 아트에서 마이클 E 스미스라는 이제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고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네, 지금 하고 있을 거죠, 그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했었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이제 앤드류 크랩스 갤러리 그리고 런던에 이제 모던 아트 슈튜어트 쉐이브 그리고 마드리드에 있는 코브 이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룹 전시는 사실상 전에 저번 비엔날레도 아마 참여했던 걸로 알고 맞아요. 휘트니 비엔날레도 2022년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부죠 사실. 지금 이거 그룹전도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총 한 5페이지가 나오네요. 거의. 맞아요. 근데 이 사람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미국과 유럽을 되게 밸런스 있게 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인정을 사실 받고 있고 유럽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아쉬운 거는 한국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이런 작가가 한번 딱 와서 전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되게 찾기 힘든 미학을 가진 작가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쩌면 한국에서 나와야 할 미학인 게 그죠. 맞아요. 한국에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 맥락이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사칸 씨가 어제 보내주는 그 버너킬러 디자인 그죠. 그런 맥락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한국 가서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술 좀 마시려고 을지로 상가를 갔는데 북적북적한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 완전 노포 있고 이런 데잖아. 그냥 뭐 만선 호프집 있고 이런 데. 그죠. 아니 그런데 거기 젊은이들이 진짜 막 끝까지 밖에까지 들어차가지고 아주 와 이거 진짜 이제 을지로 상가 완전 이제 힙지로죠, 그죠? 힙지로가 됐구나. 엄청난 이제 이 유행의 거리가 됐구나 했는데 사실 을지로의 미학과 마이클 이스미스의 미학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진짜 그 차이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마이클 이스미스가 왜 수입이 안 됐지 이런 의문점도 좀 있고 너무 수상할 정도로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죠. 뭐 그래서 저희가 좀 오케이 우리가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다뤄본 재밌을 것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마이클 이 스미스의 이제 작업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로컬리티를 얘기한 것처럼 이 디트로이트예요. 그죠. 디트로이트. 을지로랑 디트로이트랑 비슷한 게
을지로도 공업단지였죠. 철물점도 많고 약간 철강에 있던 곳인데 사실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 산업단지로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 탑5 안에 들 정도로 인구수가 폭발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되게 큰 철강 산업과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엄청난 그 번영의 시대를 좀 풍요의 시대를 겪었던 도시인데 그 유명한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이제 포드와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이 공장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백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흑인 노예 출신들의 이제 많은 노동자들 몰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이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암울하고 조금 훗날 좀 약간 망하잖아요. 우리 흔히 게로라고 하죠. 게로가 개토화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이제 2013년에 이제 시 당국이 최초로 파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크게 말할 필요도 없고 간단히 말하면 도시가 망했다 그냥. 도시가 망했다. 어떤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이라니까 괜히 약간 조금 더 법적인 이야기인데 망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베를린도 사실 돈이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베를린 시장인가 옛날에 누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파장 아닌 파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섹시하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 디트로이트 혹시 가보셨나요? 디트로이트 안 가봤어요. 거기는 가면 좀 무섭고. 그쪽에 약간 서부인가요? 아니면은 중부인가요? 중부 쪽이죠 약간. 제가 알기로 시카고 뭐 이쪽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디트로이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1920년대 대공황이 미국을 덮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점점 쇠퇴하는 이제 세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뭐랄까 이 디트로이트는 회사들이 하나씩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자동차가 되게 연비가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그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미국 자동차 대신 그 연비가 좋은 일본 자동차를 되게 많이 찾았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 산업이 거의 이제 매장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디트로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을지로처럼 공업지대였지만 이제는 거의 망해버린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뭐 을지로가 지금 망하진 않았지만 디트로이트는 실제로 망했고 거기서 오늘 되게 폐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약간 개토화 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좀 다양성이 많은 도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미넴도 그렇고 8마일 그렇죠. 8마일이 디트로이트 찍은 거죠. 그렇죠. 디트로이트 이제 가장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도로인데 거기 사이를 두고 이제 북쪽은 백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남부 쪽은 흑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8마일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거죠. 그죠. 서로의 인종을 침범하면. 그 당시 이제 에미넴은 대통합을 이뤄냈다. 그때 에미넴이 이제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살면서 이제 그 래퍼로서 이제 통합을 이뤄낸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또 이제 모타운 뮤직이죠. 모타운 뮤직. 잭슨 5가 아마 모타운 뮤직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타운이 디트로이트 별명이죠. 이게 모터타운, 모터타운, 모터시티, 뭐 모터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모타운이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다음 카라트 이제 노동자의 옷. 그리고 로보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저희가 그때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홍콩이나 아니면 어떤 아포칼립스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도 미국 영화에서의 아포칼립스의 상징 지역이었거든요. 그죠. 로보캅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영화에서 항상 약간 디트로이트의 총성이 안 들리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로컬리티를 다루면서 마이클 이스미스 하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사실. 마이클 이스미스는 이 디트로이트란 도시의 이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망한 도시 세상에 많고 을지로 상가도 뭐 그렇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디트로이트는 그걸 뛰어넘어서는 어떤 현대의 포스트의 상태를 제공하는 이미지가 사실 맞아요. 대부분 좀 디트로이트에서 나온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토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그중 꽤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토의 스탠다드 느낌이죠. 도시 게토의 스탠다드. 라고 했을 때 딱 디트로이트 생각나는. 그때 옛날에 사카시도 장난식으로 하던 말이 막 나는 좀 그런 불량한 좀 예술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서 하는 게 디삼갈이라는 말을 썼죠. 디삼갈. 디트로이트 3번가에 있는 갈비지가 되고 싶다. 근데 이런 스테레오타입 자체가 사실 그렇죠. 이 게토의 이미지를 반증하는 거죠.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 작업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클 스미스가 어쨌든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977년에 태어났으면 아마 대략 10살 때부터 약간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올 시기인데 87년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온 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가 이제 약간 오일 쇼크 지나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망하면서 그죠. 사람들 빠져나갈 때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뭐 폐허라든지 아니면 뭐 잔해들 아니면 쓰레기들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들이 아마 지금의 마이클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미시간 중앙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폐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자체 애초에 비어있는 건물 진짜 많고 도심 자체가 그냥 자네랑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어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포브스 선정 2012년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1위. 그쵸. 상명될 도시로 사실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찾아봤던 게 재밌던 게 그러니까 한국처럼 분리수거가 철저한 나라가 몇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처럼 쓰레기 발생률이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리수거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큰 봉투에다가 뭐 음식물 그리고 뭐 그냥 플라스틱, 종이, 뭐 철, 그냥 가전제품 뭐 이런 거 다 쌓아놓거나 아니면 심지어 동물 사체라든지 뭐 박제된 동물까지 그냥 다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통 이렇게 통합된 쓰레기의 이미지들이 좀 잘 정렬되고 좀 정리돼서 나온 게 마이클의 작업이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저도 미국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중 하나가 가정마다 있는 건데 이 거대한 이제 그 네모난 게 있고 쓰레기 봉투 걸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커요. 종이 봉투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미국은 다 크네요, 진짜. 그러니까 다 크죠, 그냥. 그러니까 거의 다 버리는 거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마이클 스미스가 보고 자라온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의 을지로 삼가도 이 디트로이트를 못 따라갈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냥 별의별 게 다 버려지는 거지. 사실 한 곳에. 근데 그게 사실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몇 가지 조합들이.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는 거. 근데 그 사실 의도가 없이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디트로이트 쓰레기장이 아닐까. 사실은.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리티를 강조하는데 마이클 스미스의 간단한 작업 방식을 말해보자면은 마이클 스미스는 실제로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베이에서 뭐 그가 찾아낸 약간 중고품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려진 물건을 되게 사용한다는 점 자체가 그의 작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그의 작업의 방법론적인 프로세스일 뿐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의 작업이 종국에 나오는 형식이 맞아요. 이게 버려진 것들을 흥미롭게 조합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디트로이트적인 스크럽처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아포칼립스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디트로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디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게 맛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전라도인데? 맞아요. 이거 뭐 광주인데? 향토적인 맛인 거예요. 이건 그냥 먹어보면 아는 그 냄새만 맡아도 이거 경상도인데? 이 정도의 그 분위기를 되게 풍겨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마이클 작업을 처음 봤을 때 이 디트로이트 출신이랑 모르고 봤는데도 약간 이건 100% 게토 감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게토 감성의 스탠다드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첫 도시가 이제 디트로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당연한 이미지였지만 너무 당연한 걸 끌고 왔구나. 그럼 잘했다. 이 향토적인 맛.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마이클 스미스는 단순히 뭐 거기 디트로이트에 벌어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낸다. 그럼 저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이클 스미스는 그 분위기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적 특성을 좀 살펴보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입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개입은 마이클 스미스가 작업에 개입을 한다 이게 아니라 마이클 스미스는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업에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이클 스미스가 아까 뭐 버려진 쓰레기나 뭐 물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태도는 제가 볼 때 그런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한가람 화방 가서 사오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사오는 거 인터넷에서 시키는 거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주어진 어떤 물건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젊은 작가와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작가들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거에 따른 재료나 아니면 무슨 3D 스캐닝까지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마이스는 주어진 거를 이제 약간 거꾸로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유하고 싶냐면은 이탈리아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좀 비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되게 미식가 이런 거 미슐랭 스타 하시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유럽에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탈리아 쿠진과 프랑스 쿠진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음식은 주어진 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들한테 음식은 그냥 감자를 맛있게 쪄내는 것도 음식일 수 있는 거야. 맛있게만 쪄낸다면. 그렇죠. 감자의 맛을 살릴 수 있다면. 근데 프랑스 애들은
감자를 쪄내는 건 음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감자이다. 감자를 쪄가지고 그걸 부셔서 그걸 뭐랑 섞어서 다시 그걸 얼린 다음에 그걸 굽고 그걸 다시 뭐 어떻게 해야지만 그들에게는 음식이다. 이게 요리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이클 이스미스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탈리아 음식에 가까운 거죠. 이미 주어진 재료들의 맛을 극대한으로 살려내는 거. 아니 그것들의 어떤 뭐랄까 본질을 추출해내는 거. 그죠. 그런 것들에 약간 이제 중점을 두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궤도에 있는 작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저는 첫 번째 그 말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뒷시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뒷시장은 이 재료에다가 되게 개념적인 개입을 해요. 그렇죠. 자신이.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또 부여했고. 그렇죠. 변기는 변기인데 그 뭐냐 물론 마이클 스미스도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사물 혹은 뭐 시중에 판매하는 사물을 사용한 거지만 뒷시장은 거기다 개념적인 어떤 작가의 개입을 하거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데이비드 하머스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데이비드 하머스는 그 재료에다가 되게 상징적인 운율을 덧붙여요. 뭐 그것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흑인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기 위한 농구공이라던가 농구 골대, 농구 골대도 그렇고 미국 국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 사라제 같은 경우는 버려진 사물을 똑같이 쓰지만 거기에다 더 거대한 담론을 위해서 어떤 그 버려진 사물들을 자신이 인위적으로 그걸 조립을 하잖아요. 맞아,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되게 인위적인 한마디로 자기가 선택한 되게 도구적인 방식으로. 맞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클 이스미스는 이 모든 개입을 피해가요. 재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개념적인 개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운율을 거기다 넣지도 않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도구적인 배열이랄까 이런 걸 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마이클 스미스는 이 재료가 주어진 재료에 이렇게 철저하게 반응해서 그것들에 되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의 특성을 되게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의 작업은 뭐 보통 한 2-3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조합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작업이. 네. 뭐 예를 이런 거죠. 뭐 농구 공이랑 뭐 부츠가 있다면은 아 나는 이게 흑인이 옛날엔 농구였지만 이제는 스포츠스타가 될 수 있다. 어떤 상징으로 이걸 두 개를 조합해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구공과 부츠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혹은 기능적인 혹은 물질적인 공통점이나 대비만을 가지고 되게 굳이 말하자면 미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 이 재료를 얘가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존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입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작업이 나오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미술 작품 혹은 조형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좀 되게 다른 맥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잖아요. 마이스가 도대체 약간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도대체 이 사물들의 배치가 도대체 뭘 만들어내는 거냐, 마이클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분위기라던가 어떤 마이클이 해내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어쨌든 마이클이 이제 개입을 최대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물들의 어떻게 적절히 배치를 하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예술가들이 재료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 요즘 예술가들 그렇죠. 아니면 뭐 이걸 다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게 많죠. 여기 앞에 뭐 농구공이랑 부츠가 있으면은 그 농구공이랑 부츠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그냥 디자인인 거고 자신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니네 이렇게 만들어봐. 약간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마이클 이스미스 방식은 3자 대면을 토론하는 방식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넌 누구니? 그죠. 너는 어떤 느낌으로 가고 싶니? 맞아요. 그 재료들의 말을 최대한 듣는 그죠. 그런 맥락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오편 씨랑 얘기를 하면서 저도 조사를 한 게 딱 잘 맞는 게 제가 이제 정무라를 조사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정무라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간단해요. 사물을 배치를 하고 그거를 그려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무라가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무라의 특징은 바니타스와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니타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이제 신흥 부자예요. 부르주아인데 내가 지금 여기 이 두리안을 샀어요. 이 두리안은 그 당시에 냉장고 넣었던 시절에 엄청이나 귀한 건데. 아, 두리안이 귀했어요? 열대과일은 다 귀했죠. 왜냐면 네덜란드 그게 그 냄새 엄청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뭐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샀는데 내가 이것들을 어쨌든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얘들 어차피 썩을 거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는 방식으로 그죠. 정무라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무라가 이 사람들이 이제 플렉스의 상징으로 일단 그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 바니타스가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상징적인 약간 해골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천사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이 부를 과시하고 있지만 이 부가 평생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거죠. 문학적인 맥락을 넣는 거죠. 거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물들의 어떤 상징과
아니면 의미들이 계속해서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정무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세잔을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세잔 이전에 이제 18세기에 이제 프랑스 출신의 샤르댕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허가 같은 경우는 정무라의 한 단계를 좀 이끌어냈다고 보는데 이 허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정무라 안에 있는 상징성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렸던 방식들이 뭐 과거에 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물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일반 대중들 있잖아요. 민중들이 쓰는 그냥 병이라던가 뭐 꽃이라던가 그냥 도자기 같은 걸 그냥 그렸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 사람이 그렸던 정무라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왕립학교에서 그림의 서열이 있었는데 역사나 아니면 약간 민족화 같은 가장 큰 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상화, 장르화 그리고 동물 풍경화인데 이 정무라는 최하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림인 거죠. 근데 최하위 중에서도 최하위네 사실. 가장 가치가 없는 정무라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물들을 그렸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정무라가 어쨌든 개념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사물과 사물 사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계성이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징을 버리고 이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미적인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의 시작이라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칸트적으로 하면 물 자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칸트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칸트는 좀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굳이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레몬은 그냥 레몬이다.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샤르댕한테 많은 작가들이 영감을 받았거든요. 인상주의 작가들 특히. 그게 왜냐면 세잔도 왜 사과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과가 어쨌든 과일 중에서도 가장 색 변화가 많이 나는 과일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상징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상징은 나중에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잔은 이 사과를 통해서 그냥 색 자체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려고 했던 거죠. 이 관점들을. 이게 약간 샤르댕이 약간 초창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작가의 의도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물의 상징성을 빼버리고 그냥 순수한 미를 추구하는 것.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마이클의 작업에서 약간의 비슷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샤르댕은 그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두리안이 있다면은 그죠. 나는 두리안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넌 역겨움의 상징을 쓸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약간 최악의 입시 미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청춘. 그러니까 샤르댕은 두리안이 있으면은 두리안아 너는 무엇이니? 넌 두리안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두리안은 그거죠. 난 두리안이다. 그죠. 너 왜 태어났니? 그죠. 난 두리안으로 살기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주고왔지만 사실 그게 어떤 한마디로 그게 사실 진짜잖아요. 진짜.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디트로이트의 생활 폐기물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이제 쓰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죠. 독일도 아까 저희가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이제 슈페어뮬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슈페어뮬 타겟은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는 걸 버리거든요. 맞아. 오편 씨도 약간 버리고 싶다고 한 게 있었잖아요, 몇 개. 맞아. 근데 걔네들이 이 하이데거가 말했잖아요. 이 물건은 기능이 없으면 비로소 그 본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상징성, 기능적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주입한 더러운 청춘 같은 이런 상징들을 빼버렸을 때 얘네들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이클이 이 생활 폐기물을 봤을 때 나 얘네들한테 상징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도구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어떤 것에 깃들어 있는 되게 그 인간성을 그죠. 빼버리는 거죠. 그죠. 그냥 사물 사이에 드러나는 어떤 관계성. 그죠. 그래서 이제 샤르댕 정무라에서도 그 서로가 색을 비치게 그리거든요. 약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사물 사이의 관계성이잖아요. 맞아. 그렇게 보면은 이 뭐랄까 인간의 내러티브를 사물에서 제거하는 역사는 꽤 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마이클 스미스는 조형이라든지 뭐 인스톨레이션 쪽에서는 거의 그래도 처음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그래도 꽤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쵸? 회화라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그죠. 조형도 그랬나? 잘 모르겠네. 조형은 확실히 약간 좀 더 저희가 역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약간 의도를 빼거나 아니면 넣거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많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니멀리즘도 그렇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사실 이념이 들어있거든요. 그쵸. 레디메이드도 심지어 이념이고. 그쵸. 근데 이걸 다 빼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진짜 다 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샤르댕의 이 상징을 잃은 사물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멈블랩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앨범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가사라던가 아니면 같은 것들이
의미를 잃거나 아니면 의미를 의도적으로 빼서 파편화됐을 때 그것들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앨범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공중도둑이라는 네. 가수의 이제 무너지기라는 앨범이에요. 무너지기. 네, 근데 이 앨범이 이제 2018년에 발매가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웨이보 웹진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리드머라던가 아니면 소위 이제 사케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힙스터 매거진이 있었거든요. 음악 관련 네, 매거진.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켜서 이게 아마 2018년이었나 19년에 아마 일렉트로니카 올해 앨범상을 아마 받았었거든요. 오. 근데 이 앨범이 특이한 게 이게 포크와 일렉트로닉을 약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포크트로니카라고 불리는 앨범인데 소위 이 앨범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좀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는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요렇게 가겠다는 개념이 있어요. 일종의 멜로디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앨범 제목이 무너지기예요. 크램블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들으면은 그 음악에 가는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너지기라는 말처럼 내가 여기서 들어서 이 고점이 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대략 무슨 의미나 뭐가 오겠구나 어떤 악기나 장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 서로 무너지거든요. 계속 엇나가는 거죠. 네, 계속 엇나가면서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음악의 상징성이나 의미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제가 길을 가다 네. 엎어졌어요. 뭐 우당탕 소리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사실? 근데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마이클 스미스 사실 그렇잖아. 그쵸. 길거리에 벌어져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그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중도둑도 재밌는 게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음들을 많이 따고 다녀요. 바닷가에 가서 따기도 하고 아니면은 꼬마애들 노는 소리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멜로디라고 하는 상징성이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마이클 스미스랑 작업 방식 되게 비슷하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아날로그 쪽으로 하거든요. 요즘 같은 마스터링을 디지털로 하는 때 이 사람은 마스터링을 디지털로 한 번을 하고 카세트로 옮겨서 마스터링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다시 디지털로. 신기하네. 그래서 작업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런 작가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어쨌든 가사도 있어요. 근데 가사도 자막 버전에 있어서 보면은 그냥 왜 이러는지 몰라 쇠사슬처럼 무너져 라고 그러니까 가사가 파편화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가사들이죠. 그러니까 헬렌 마틴이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거네요. 사실 그 이중 중첩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노래 제목이라든지 가사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너지기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 가사도 파편화돼 있고 음악 자체도 무너지니까 이 음악 자체 그러니까 그의 앨범이든 한 곡 자체가 아까 말한 그 분위기처럼 다가오는 거야. 그죠. 이게 나는 너무 힘드니까 무너질 거야 라는 데서 사람이 무너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언어적으로 우리가 무너짐을 느끼는 건데 이 음악 형식 자체가 어떤 무너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무너지는 현장을 보여주는 현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딱 인터뷰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가사보다는 좀 어감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도가 있었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딱 그러죠. 메시지를 막 전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동의한다. 가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다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파편화시키는 거죠. 가사도 심지어 어떤 소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약간 악기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현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고 이제 두 번째가 오펜 씨도 알고 있는 이제 멈블랩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세이기도 한 이제 플레이보이 카티인데 제가 이제 요새 갑자기 플레이보이 카티한테 좀 빠졌거든요. 다일릭과 이제 홀 로다 레드라는 이 두 앨범인데 처음에 저도 이제 들었을 때는 이거 뭐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힙합의 느낌은 약간 좀 켄드릭 라마라던가 좀 컨셔스한 랩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엘비라던가 아니면 덤말렉 같이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앨범이었는데 그러니까 에넥도트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넥도트 좋아하죠. 근데 이 사실 멈블랩을 좀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죠. 얘네는 약간 메시지가 너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플레이보이 카트 들으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깨졌는데 그냥 이게 주는 청각적 쾌감이 미쳤어요. 그죠. 사운드적 쾌감이죠. 이 쾌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멈블랩은 메시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쾌감이 쩌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가사는 에이 까봐 에이 이거 있잖아요. 이런 제스처나 이 추임새가 장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형성용.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제가 알기로 루피 씨가 전에 뭐 한국 힙합 비판하면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국 힙합은 너무 가사라든지 내러티브에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사운드적인 연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싸움이 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비슷한 비판 같아요. 그쵸. 저도 확실히 뭐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더 힙합을 잘한다라고 말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 맞아요. 얘네는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기보다도 무슨 얘기를 하긴 하겠지. 근데 그거보다도 그냥 곡이 주는 분위기 자체를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드 쿤스트라는 프로듀서가 되게 크게 히트 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단순히 그가 뭐 음악을 잘 만들기 때문에 아니라 코드 쿤스트는 확실히 자기만의 그 사운드의 재질이 있고 좀 자기네 분위기를 좀 내긴 하거든요. 맞아.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비트를 얼마큼 잘 만드느냐, 뭐 화성학을 얼마큼 잘하냐, 뭐 이걸 얼마큼 새로운 걸 시도했냐가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자기화 시키는 게 있죠. 분위기를 자기화 시키는. 그죠. 딱 들으면 알죠. 코드 쿤스트 거네. 맞아. 그 멈블랩도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멈블랩도 랩 자체의 임팩트는 크진 않아요 사실. 근데 멈블랩이 기가 막힌 프로듀싱과 그리고 그 멈블랩 하는 래퍼의 이제 퍼포먼스가 만나서 공연장에서 그 분위기를 터트리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카티도 사실 라이브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카티가 이제 2021년에 작년에 뉴욕 롤링우드에서 공연한 거 봤는데 그냥 이래요. 이래요. 이게 끝인데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멈블랩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디자이너. 대가까지 된 한순간에. 그 원히트 원더를 사실 그게 몇 년 전이야 이미. 지금도 근데 아직도 회자되는. 근데 그 노래도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잖아. 뭔 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애초에 그 사람 말 그 어감 자체. 머리에 남는 건 팬더밖에 없어. 브르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팬더밖에 없고. 그죠. 근데도 그 노래는 엄청난 사실 그 분위기 현장성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그게 아마 람보르기니였나? 그 람보르기니는 이제 뭐 어떤 BMW의 X1 모델이 그게 판다같이 생겼다 뭐 이런 맥락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타는 게 정말 BMW 타는 느낌일 수 있다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내러티브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래서 저도 어제 약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사칸 씨가 이거 확실히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 멈블랩의 목적이 뭐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시끌시끌한 분위기, 파티 그렇죠.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쾌락이죠. 그 사운드의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약간 생각난 것 중 하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려면은 공부를 저도 잘해보지는 않았지만 몰입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집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하면은 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뭐 고3인데 좀 조용히 해달라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저도 유튜브였나 어디서 봤는데 일본에서 이게 되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를 어떤 조용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식으로 치자면 그 우리나라 서울대를 가는 애들이 동경대 조사했을 때 다 거실에서 난 공부를 했다 막 엄마 아빠 TV 보고 있고 뭐 시끌시끌한 데서. 근데 오히려 그런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그 몰입이 되게 잘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제 소신 발언, 그러니까 고백 하나 하자면은 저도 이제 가끔 뭐 더듬이 조사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카페 소음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애틀란타에 있는 뭐 어디 카페.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괜히 약간 나 여기서 뭔가 이 방해받는 파편들을 이겨내고 해야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엔 그럼 왜 격리된 환경에서 공부를 못할까 생각해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내러티브가 세. 분위기가 공간이. 너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딱 근데 그러면은 이게 더 몰입이 안 되지 않을까. 뭐 독서실 가는 게 저도 독서실 다녀봤는데 공부가 안 돼요. 자러 가는 느낌이죠. 반항하는 거죠 내 몸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뭐 스터디 카페가 유행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분위기, 그러니까 마이클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길래 너네가 플레이보이 카티랑 공중도둑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마이클이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개 방식을 대략 생각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클이 스튜디오에 이 재료들을 많이 수집하잖아요. 뭐 이베이에서 아까 사거나 아니면 주워온다고 하는데 이걸들로 약간 스케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약간 레고 조립하듯이 이것저것 한번 조합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잠재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보여준 잠재력이 어딜까 하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의뢰받은 공간을 의뢰를 받잖아요. 여기서 전시할래? 라고 받으면은 그 공간을 가서 그 공간에 이제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마이클 이스미스 이제 특별 어시스턴트가 있나 봐요. 맞아 있어요. 많이 의지하는. 맞아 있어요. 그 사람과 공수질이 살 수도 있어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맞아. 그리고 이제 공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문고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리고 혹시 창문에 약간 홍보용 문구가 붙어있는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혹시 여기서 백색 소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고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적절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계획이랑 연결시켜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이스미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료에 자신의 계획을 최소화하지만 또 어디에 최소화하냐? 그 설치되는 공간, 전시 공간에도 자신의 그 계획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작업은 우리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만들고 그걸 전시 공간에 옮겨서 대충 적당히 설치를 하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여기가 어울리네 뭐 이런 데다 하면 뭐 맥락이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이클 이스미스는 철저하게 그 공간에 가야만 자신의 작업이 완성될 정도로 공간과 애무한다. 그죠. 뭐 그런 맥락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 오프닝 전날까지 봤어요. 그 완성이 안 돼가지고 만족되는 자리를 못 찾으니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관계자들이 되게 불안에 떨었다. 맞아요. 뭐 이런 큐레이터들이 불안에 불안에 떨었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공간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예시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한테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비상구 사인이 거슬릴 때 있죠, 그죠? 뭐 저기 걸려 있는데 대단히 거슬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공간의 분위기와 내가 그 공간을 대하는 방식 자체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이스미스는 자신의 작업에 가장 뭔가 적절한 혹은 뭐 적절할 법한 그런 위치를 찾는데 대단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내가 여기다 설치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 오브젝트라면은 여기 있어야 돼. 저기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약간 운명적 느낌. 운명적. 얘는 여기 이렇게 누워 있고 싶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 마이클 이스미스가 본인 교수한테, 그러니까 본인 스승한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시카 스톡홀더가 교수였잖아요. 제시카 슈토콜더 유명한 사람이죠.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약간 마이스랑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좀 더 이념이나 이 상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더 밝은. 그리고 이분은 이 사물들을 약간 색칠하잖아요. 맞아요. 변형하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생면화 시키는 3D 생면화의 느낌으로 오브제를 변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사람도 공간과의 조응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의자가 빨간 벽 앞에 서 있냐 아니면 파란 벽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색면화로 따지면 색의 배치가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 제시카 스토콜 초창기 작업 보면 재밌는 게 마이클 이스미스스러운 작업이 있어요. 아빠의 정원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아빠 그 정원에 있는 작은 그 뭐라 하지 건물 있잖아요. 오두막 같은 데다가 매트리스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 그리고 뒤 옆에 약간 라카칠이었나?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배치를 바꿔가면서 이게 보여지는 그 감각이 달라지거든요. 약간 미니멀리즘이랑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소 특정적 예술이랑 좀 연관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장소 특정적 예술을 말하면은 대지미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거대한 되게 어떤 기관 앞에 세워지는 뭐 리차드 세라의 조각품이라든지. 근데 사실 제시카 슈토콜더나 마이클 이스미스의 장소 특정적 예술은 그런 의미에서의 뭔가 거대한 대지 아니면 어디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보다는 그 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좀 놓여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어야 가장 적절할까라는 맥락에서 지금 장소 특정적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시카 슈토콜더가 말한 게 있는데 You have to figure out what's already there, then see what you can do with it.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뭐가 이미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장소는 주어진 길거리에 버려진 재료처럼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그거에 철저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작업이다. 왜냐면 대지미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거거든요. 약간 맥락이 다른 게 대지미술 종류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좀 여기랑 정반대되는 대지미술을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저기다 해야 돼. 맞죠. 근데 얘네는 그냥 우선 가서 작업을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지미술 가장 좀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크리스토가 그런 거죠. 그죠. 이 사람은 개선문에다 그걸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얘네는 개선문에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장소만 줘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인 거죠.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돼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왜 과거에는 6, 70년대 이런 대지 미술이나 어떤 장소 특정적 작업이 생겨난 이유가 그러니까 미술관에 대한 대안 방식이었거든요. 대항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보면 항상 미술관에서 고고하게 해왔는데 이거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기관을 타파해야 된다 해서 시작한 게 저희가 토비아스 카스파르테도 얘기했던 인스티튜트 크리틱도 그거잖아요. 다니엘 브렌이
미술관 밖에 색을 칠함으로써 기관을 낯설게 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오늘날에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나 제시카 스톡홀드 쪽에 90년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가들 변해왔냐면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사실 그렇게 밖에서 대진 미술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변형하거나 설치 작업을 거대하게 해도 저희가 이 작업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현장에 가서요? 아니죠. 사진을 찍고 이게 또 아카이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미술을 하고 한다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가 바뀌어왔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술가의 역할이 프로듀서, 그러니까 생산자의 역할이었으면 이제 프로바이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고고한 불상이나 뭘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로 와봐 미적 체험 시켜줄게 하고 이제 체험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미술관도 과거에처럼 고고하게 어떤 성전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미술관에서 막 도슨트 프로그램 하죠, 뭐 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죠. 폐쇄된 어떤 어린아이들이랑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외부의 차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중요한 거는 미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고고한 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한 개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밖에서 할 필요 없다. 그치. 안에 있는 이 기관의 성격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의 현재 이제 장소 특정적 예술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인시투라고 하죠. 인사이트 예술, 그러니까 현장 예술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시카 스톡홀드도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밖에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 안에 거를 바꾸면 더 재밌는 거 아닌가? 더 강한 모더니티 현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엔 그런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뭐 전시의 공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형시켜 버린다든지. 아니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는 그게 있잖아요. 그 저번 비엔날레 때 최우수상이라고 하나? 국가관 최우수상을 받은 그 해변을 재현한 그게 리투아니아관이었나 어디관이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 딱 이거의 극한이죠. 극한인 거죠 사실. 극한 컨셉이죠. 극한 컨셉.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시장 자체를 애초에 콘서트 장처럼 변형시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개했던 안네임프도 뭐 약간의 그 선상에 있는 것이고. 맞아. 그럼에도 마이클 이스미스는 이 부류랑은 또 다른 건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을 스펙타클하게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관객이 그 공간을 접하는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버린 건데 마이클 이스미스는 그 틀은 유지하되 거기서 조금씩 짜증나게 뭔가를 바꿔버리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대지미술, 약간 이런 장소 특정적 작가를 생각해서 유명한 사람이 고든 마타클락이에요. 그렇죠. 고든 마타클락. 그 사람은 약간 외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예 반으로 자르거나 큰 구멍을 뚫어서 충격을 주는 식의 방식이 왔는데 마이클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러니까 고든 마타클락은 물리적으로 날 때리는 사람이라면은 마이클 스미스 날 가스라이팅 귀에 대고 너는 지금부터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아니면은 고든 마타클락은 거대한 곰과 같아서 우리를 무섭게 한다면은 마이클 스미스는 모기 같아요. 맞아. 짜증나게 만드는. 조그만데. 그러니까 이 큰 공간에 뭔가 있어. 나를 거슬리게 만드는. 거슬리게 만드는. 그죠. 그런 음악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마이클 스미스는 또 약간 다른 궤도가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클 스미스 같은 작업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본 것 같은 작업들이랑 근본적으로 사실 다 다르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외관적으로 보면은 뒷장의 변기나 뭐 마이클 스미스가 갖다 놓은 뭐 세탁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공간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든 마타클락이라든지 뭐 어스피셔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어스피셔도 우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스미스가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거지? 왜냐면 비슷한 작가도 되게 많아 보이고 아니면 뭐 그다지 이렇게 임팩트가 큰 작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작가가 됐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그만큼 관객으로서 아니면 한 명 큐레이터라든지 작가들이 그 전시를 방문했을 때 주는 감흥이란 게 기존의 것들이 주는 것과는 완전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는 게 마이클 스미스가 만들어낸 그 분위기란 게 좀 특이하다. 이걸 좀 그 이부미 쇼의 이제 기체 형태의 예술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뒷샹이 레디메이드를 선고한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앞에 있는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 전에 예술 작품이 놓여 있으면 얘만 예술 작품이고 나머지 것들은 일상 사물인데 뒷샹이 아니야 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라고 개념화 시키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리적 예술이라는 개념이 기체화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화됐다고 해야 되나?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 현상인가?
아무튼 고체가 기체가 된 것처럼 이제는 물질은 없고 비물질적인 개념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예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약간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보여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여주냐니 차라리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개념이나 이 기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분위기죠. 그게 지금 딱 마이클 이스미스가 다른 레디메이드나 어떤 사물들을 이용한 작가들에 비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점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맞아. 뭐냐면은 그의 오젝트를 보면은 어쨌든 뭐 실제 고체니까 어떤 뭐 밀도가 있겠죠. 어쨌든 사물이니까. 그렇죠. 이게 철이든 나무든 뭐 옷이든 뭐든 간에 밀도가 있잖아. 근데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은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든 왠지 대단히 공허해. 맞아 공허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체 상태로 은은하게 퍼져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딱 그 이브물 씨가 그랬어요. 이제 본질적인 것에서 절차적인 것으로 갈 거라고 했거든 예술이. 근데 마이클이 그렇게 사물들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물들을 조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에 가서 설치하는 절차거든요. 그죠. 그런 점이 지금 이 이브미 쇼가 말했던 것처럼 딱딱 맞지 않을까? 이 요즘 같은 이 동시대 예술의 사회에서 어쩌면 되게 머리 좋게 하고 있는 방법? 맞아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용기죠, 용기 사실. 그죠, 용기죠. 누가 어디 깡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신의 퀄리티를 탄탄히 완성시켜야 또 좋은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반 대중들은 한 10중 8구는 다 작업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은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다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고. 딱 원하시던 이상상 아니에요. 배우의 배우. 그죠, 배우의 배우. 그러니까 모의 모. 모의 모. A의 A. 이게 중요하거든요. A의 A.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은은한 분위기. 이 은은한 슴슴한 이 평양냉면의 국물 같은 맛.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가 건축적인 시각 아니면 장소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좀 좋은 글이 있어서 저 찾아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페터 춤톨 해서 되게 유명한 스위스 건축가잖아요. 네. 전설적인 스위스의 건축가인데 뭐 예를 들면 쿤스터스 브레겐츠 이분이 만든 거고요. 뭐 버니놀스테라든지 이럴 때 그 소개했었던 그 미술관을 만든 사람이 페터 춤톨인데 아니면 그 베를린에 그로피우스 바우 옆에 네. 그 뭐 공터처럼 뭐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도 페터 춤톨가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터 춤톨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책 중에 건축을 생각하다는 책이 있어요. 실제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 건축을 생각하다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 책이 더 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분위기. 책 제목이 분위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네. 네. 근데 그 건축을 생각하다라는 책에서 아름다움의 핵심이란 그 챕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말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제 미국의 시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가 아름다움의 핵심에 대하여 이야기한 말들인데 첫 번째는 기계란 불필요한 부품이 없는 물체. 페터 한트케는 아름다움은 어떠한 상징이나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원시 상태의 자연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페터 춤톨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건물이 장소와 기능에 정확히 부합한다면 굳이 예술적 장식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건물 자체가 힘을 가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름다움의 핵심은 물질의 농축성이다. 약간 현대 건축의 시작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죠? 지금은 할아버지예요. 몇 살인지 정확히 왜냐면 그때 약간 로코코 막 그런 장식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스페인이나 뭔데 제가 예전에 발표 한번 했었어요. 건축가로 아돌프 로스도 약간 이런 아돌프 로스 맞아. 본질적인 것만 장식은 범죄다. 그런 거 싹 빼고 건축이 할 수 있는 건축의 그 기능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했었던 그게 생각나네요. 뭐 저가 건축사는 정확히 모르는데 페터 춤톨가 강조하는 건 대부분 다 이런 느낌. 뭐냐면은 그 은은하다는 게 뭐냐면은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느낌, 분위기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살리는 걸 좀 중점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은 자코모 레오파르디라는 이제 이탈리아 시인이 있는데 자코모 레오파르디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모호성, 개방성, 미결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문학은 수많은 의미와 해석에 열려있는 예술 형태이기 때문이다. 레오파르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결정성과 모호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묘사한 각각의 이미지, 세밀하게 정의된 디테일, 자신이 원하는 모호성을 위해 선택된 대상, 조명, 분위기에 대해 정확하고 현학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마이클 이스미스 자체네. 모호한 시인만이 정확한 시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대상의 인공성을 제거하여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상으로 만드는 일의 어려움이라는 매우 익숙한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진실은 대상 자체에 존재한다는 믿음과도 직면한다. 이건 또 약간 샤르댕의 사물로 그러니까 너무 마이클 이스미스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면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인간의 내러티브라든지 장식이 들어가는 순간 아름다움 혹은 그 분위기란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인간의 인간스러움을 벗어나는 행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작가로서 어떤 내러티브를 주입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작품을 보면서도 특히 일반인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사람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작품의 분위기에 절대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맞아요. 그 콘크리트와 같은 그 단단한 무엇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똑같은 말을 해요. 실제로 특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의지가 들어간 건물이 있지만 전혀 정해가지 않은 건물이 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는 모든 디테일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건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 모습에 나는 금세 흥미를 잃는다. 좋은 건축은 방문자가 건축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도록 해야 한다. 온갖 회유책으로 끊임없이 말을 거는 건물은 재미가 없다. 이런 건물들을 전 잘 알아요. 이런 건물들은 그쵸, 많죠. 신축 백화점, 아니면 신축 대한공간.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흔히 건축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봐도 그렇죠.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내가 너무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질려버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약간 그 건축가의 에고가 센 경우죠. 그죠. 건축가는 작가 에고가 되게 세면은 관객은 뭐랄까 그냥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작품과 같이 그것에 살 수가 없거든. 살 수 없다는 건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잠깐 말을 정정해야 되거든. 에고가 센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자기 작업에 개입을 세게 한다. 개입을 세게 하죠. 개입을 세게 하죠.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도 건축, 거주, 사유라는 글에서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물과 어울려 사는 것은 인간 존재 기본의 원리이다. 그리고 인간과 장소의 관계,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그 안에 거주에 기반한다. 저는 그래서 마이클 스미스가 설치적 개입이란 걸 최소화한다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성취하고 싶어 한다 생각해요. 이 작품이 이 공간에 진짜 거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프랑스에 가거나 뭐 여행을 가면은 저희는 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겠지만 관광객으로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나 여기 사는 사람 갖고 싶어. 그렇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그 로컬의 체험, 진짜 뭐 이탈리아에 들어가면 이탈리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뭐 뉴욕에 간다면 뉴욕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마이클 스미스가 자신의 작업이 여기 놀러 온 관광객이 아니라 얘는 여기 사는 놈이구나 봤을 때 그런 느낌이죠. 여기 당연히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그 현지인을 관객에게 만났을 때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들 보면 가로수길, 뭐 그 역사들 있잖아요. 가로수길, 압구정, 뭐 압구정 로데오, 뭐 경리단길, 뭐 을지로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성수동 이렇게 해서. 근데 마지막에 종국에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 여기서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민들이 다 떠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결국에 가면 그러잖아. 여기는 이제 사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있던 빵집도 없고 옛날에 여기 사시던 분이 하는 뭐 커피집도 없어져서 재미가 없다. 체험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현지인을 만나야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컬을 원하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로컬을 원하나? 그렇죠. 로컬을 원하나 했을 때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로컬의 감성, 이 거주의 감성, 이 체험의 감성을 사실 현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은 첫 번째로 물질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설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런 맥락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마이클 스미스 어쨌든 게토 출신이야. 게토. 그렇죠. 그러니까 쭌토르 형과 같이 쭌토르 형님은 완전한 그 거장이고 완전한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고고한 백인 가도 같기 때문에 그의 건축물은 게토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움은 그 자체죠. 어떻게 보자면. 그렇다면 마이스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을까 했을 때 마이클 스미스는 차라리 우리가 스프롤 현상이라든지 도넛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도시화 현상이랑 되게 연관이 많겠다. 그리고 이 도시화 현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로컬의 느낌을 담고 있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이제 외곽 지역 사진을 제가 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스크랩도 해놨는데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해서 이제 디트로이트 이제 외곽 지역 가장 가난한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딱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다 밀려나가지고 그런지 이게 이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 맞아. 아포칼립스 그 자체. 맞아. 곳곳에 쓰레기 쌓여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둘 다 피터 쭌토르나 마이클 스미스나 둘 다 어떤 체험과 거주의 감성에 기반을 두는데 쭌토르는 아름다운 스위스 자연에 놓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 감정이 어떻게 여기 거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면은 마이클 스미스는 어떻게 하면 가장 게토스러운데 거주하는 로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이클 스미스가 맹자네요, 맹자. 맹부 삼천지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딱 뭐 어쨌든 디트로이트라는 그런 게토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맹자의 이 성격이 변하잖아요. 어디 가냐에 따라. 그것처럼 이제 마이스는
나 맹자 모드 준비됐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그 감성을 가지고 가되 그죠. 어디든 약간 그죠.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챕터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로적 개입을 최소한 안 했고 제로적 개입, 설치적 개입 뭐 그런 거 안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 분위기 그쵸. 이 분위기를 기체 상태로 구현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을 해도 굉장히 주상적인 게 일단 마이클 작업 자체가 그 언어로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말하고자 한 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그 독선적인 인간의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이제 분위기인데 그쪽에 이제 극한 작업 중 하나가 이제 마이클 작업인데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엄청난 맛집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야 가봐. 내가 이거 말하는 입이 아프다. 가서 먹어봐 그냥. 그런 맥락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미가 불여일견이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분위기란 건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맛이란 것도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익명성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잠시 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